자,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자, 교재 171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이제 오늘하고 내일에서 특별법 들어갑니다. 자, 어제 마지막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기록용으로, 그러니까 변시용으로 해요. 기록 사례도 이제 특별법은 나오니까. 자, 선사기에서 변시 대비로 특별법을 다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형법 강론 범죄 배우듯이, 그러니까 강론 범죄를 배우듯이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인죄 같은 거 배울 때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 주관적 구성요건적 사실, 뭐 특유한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그리고 뭐 인적 처벌 조각사의 소송 조건으로서 친고죄니 반의사 불벌죄다. 이런 것들을 다 강론에서 끊어가지고 규정 해석으로 하나씩 일단 규정 내용을 정리하고 중간중간에 판례 쟁점을 추가해서 정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는 특별법은 뭐하고 뭐가 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법, 아청법, 성폭법, 정통망법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특경가법 일부 조문, 특가법 일부 조문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형법 강론을 배울 때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법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정리를 하고, 왜 형법이랑 같이 정리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특별법은 일반법의 법리에 추가 요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강론에서 일반법을 정리하면서 특별법을 추가로 배우면 훨씬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형법 기본서에 중요한 이런 특별법 판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교재를 정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법 기본서, 지금 이번 올해 예비순환 같은 경우는 그 신호진 박사님 형법 요론으로 진행했죠? 요론에 여러분들이 특별법, 특히 교통사고나 부수법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특별법과 관련된 판례는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인 겁니다, 그게. 그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서 한 권만 제대로 정리해도 교통사고랑 부수법 제외하고 나머지 특별법 정리는 웬만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법에서 좀 같이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형법 예비순환 때, 또 형소 때도 여러 번 했죠? 필요한 것들은, 왜냐면 결국 형사법 판례들은 형법과 형소를 칼같이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판례를 공유합니다. 쟁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형법, 형소법 예비순환 때 어느 정도 좀 자주 언급했어요. 기회 될 때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법, 기록 특별법 시간으로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법 특강을 웬만하면 따로 안 잡는다 그랬죠? 특강이라는 건 정규 강의에서 뭔가 제대로 못 다루는 특별한 주제를 따로 떼가지고 배우는 건데, 특별법은 기록에서 메인 과목이에요. 그러면 기록 정규 수업을 진행한 이상 특별법은 특강 필요 없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특별법 특강 안 잡으려고 하는데, 워낙 또 따로만 떼가지고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 시간에 특별법이라고 했을 때 그 특별법들을 좀 분류하셔야 돼요. 따로 정리해야 될 거, 형법이랑 같이 정리할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예비순환에서도 부정수표 단속법하고 교통사고는 엄청 꼼꼼히 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런 것들 형법에서 배운 거의 특별법입니다. 끼얹으면서 볼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또 부수법, 그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법리가 기본으로 깔려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실체법, 일반법으로서 형법에서 배운 일반 법리 지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형법적인 파트에서 구멍이 있고 여백이 있는 것들은 복습 단계 좀 채워 넣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형법을 총론 강론은 기본적으로 한번 돌렸음을 전제로 제가 막 가르칠 거예요. 형법에서 이런 거 배운 거 있죠라고 이제 활용하는 것들, 응용되는 것들, 추가되는 것들, 중복되는 것들 이렇게 막 볼 겁니다. 자, 그래서 171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부정수표 단속법부터 봅시다. 부수법 위반죄죠. 자,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여러분들 죄명 기재 좀 정리하고 가세요. 여러분 특별법이 사례 같은 데도 나오고 당연히 기록에서도 우리가 죄명을 쓸 일은 있죠. 특히 여러분들 사례답안 같은 거 쓸 때 죄책을 논하시려면 죄를 써야 돼. 무슨 죄가 된다,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죄명을 좀 막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죄명 기재를 정리합시다. 형법상 죄명은 간단해요. 뭐 살인죄, 절도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이 없어요. 형법상 죄명은. 자,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법상 죄명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
죄명 기재는 여러분들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예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법전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소법전을 피셔가지고 소법전에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그냥 법전을 딱 들고 물리적으로 제일 마지막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거.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펴세요, 그냥.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뭐 한 2000페이지 넘어가죠.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라고 있습니다. 죄명 예규라고 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할 때. 죄명 예규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법전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죄명 예규 한번 펴보세요. 이게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이걸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거를 안 본다고 그래가지고 답안이 안 써지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답안 같은 거 쓰고 법전 찾을 때 이 예규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검찰 예규죠? 죄명 쓰는 걸 또 메인으로 시험 평가하는 과목이 어디냐면 검찰 실무예요. 검찰 실무에서 작성해야 되는 답안인 공소장에 죄명을 쓰잖아요. 기록에 있는 수사기록 사실을 분석해서 이거를 형법 몇 조에 무슨 죄다라고 죄명과 적용법조, 죄명 의유를 해가지고 공소장에 써서 공소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명을 쓰고 이런 것들 어떤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적으로 평가해서 죄다, 무슨 죄가 성립한다 평가하는 메인 과목이 뭐예요? 검찰실무입니다. 형제실에서 다르죠. 근데 형제실은 일단 공소장에 써 있는 걸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죄명을 쓰는 게 메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특히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 실무에서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변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긴 하지만 변시도 백지에다가 죄명을 쓸 일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쓰세요. 이것도 예전에 사시답안은 죄명을 막 썼어요. 사시는 특별법 고려 대상도 아니고 심지어 사시 시험장용 법전에 사시 2차 시험장용 법전에는 이 죄명 예규가 빠져 있습니다. 연수원 법전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시 법전에는 빠져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뭐 예규 같은 걸 참고할 게 없으니까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냥 대충 기본서에서 통일적으로 쓰는 거 대충 써도 죄명을 크게 뭐 딴지 거는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은 검찰 실무를 포함한 실무 과목까지 포함하는 게 시험범위고 심지어 시험용 법전에 예규까지 일부러 이건 집어 넣은 거예요.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면 최대한 맞춰 쓰는 게 맞아요. 당연히 변시 붙고 바로 취직해가지고 한글로 서면 쓸 때도 마찬가지로 지키는 게 원칙인 겁니다. 자, 뭔가 서론이 길었는데 넘어가고요. 자, 제일 1번에 보시면 형법 죄명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별표 1으로 가보세요. 형법 죄명표 해가지고 조항별로 지금 형법 죄명이 구구절절히 써 있죠. 자, 이걸 읽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 129조 한번 보세요. 129조 1항이 뇌물 수수하고 요구하고 약속하고는 술에 관련이죠. 그러니까 술액죄라고 써도 뭐 틀렸다고는 안 봐요. 근데 우리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돼요? 술액죄라고 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수수, 요구, 약속 이 세 개 행위 태양 전부 129조 1항이 죄잖아요. 자, 그러면 죄명을 어떻게 쓴다고? 지금 예규를 보시면 뇌물하고 과로하고 수수, 요구, 약속이라고 써있죠? 우리 사안이 실제 받은 사안이면 뇌물하고 과로하는 세 개 중에 수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뇌물 수수죄예요. 우리 사안이 단순히 요구만 하고 수수하는 사안이 아니면 뇌물 요구죄예요. 약속만 하는 사안이면 뇌물 약속죄인 겁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형법 같은 경우도 알아서 맞춰 써주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뒤로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주거침입죄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쭉 넘기셔가지고요. 자, 319조 한번 보세요. 이거 형법 때도 얘기했죠. 그냥 우리가 주거침입 하지만 검찰 실무 쪽으로 좀 엄밀히 가면 자, 319조 1항 앞에 괄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침입의 대상입니다. 침입의 객체 대상. 주거에 침입했으면 주거침입죄인 거고요. 건조물, 주거가 아닌 단순 건조물, 공사장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물에 침입한 거면 건조물 침입이에요. 선박, 항공기, 그리고 그냥 단순한 방에 들어간 거면 방실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요?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법, 사례 답안도 여러분들, 사례 답안도 이 법전을 주는 거고, 실제로 다 실무 과목 배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거침입 같은 경우도 오히려 주거침입보다 시험 기록을 풀다 보면, 건조물 방실침입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맞춰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그냥 대충 주거침입 정도로 쓴다 하더라도 뭐 아예 틀렸다고는 안 보지만, 정확히 딱 맞춰 쓰는 사람이랑 대충 쓰는 사람이랑 답안에 대한 이상 같은 건 충분히 달라져요. 자, 이게 형법 죄명 보는 거고, 자, 별표 2 넘어가시고요. 별표 3 이하를 한번 보세요. 특별법 죄명을 좀 정리해야 돼요. 자, 그 얘기가 또 어디 써 있냐면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자, 그 죄명 얘기 첫 페이지 3번, 4번, 6번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특별법의 죄명을 어떻게 쓰냐요. 자, 형법은 그냥 살인죄, 절도죄 쓰면 되는 겁니다. 주거침입 이런 것만 좀 특이한 거고. 아, 그리고 이 편김의 그것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129조 1항에 보시면 수수요구 약속이 있죠. 작물죄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이것도 형법에서 얘기했었죠. 작물죄 한번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작물죄라서. 362조 1항 보시면 작물 취득, 작물 양도, 작물 운반, 작물 보관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법에서 뭘 배우셨냐면, 이건 형법이에요. 형의 경중 판단. 근데 형의 경중 판단은 결국 실무 과목 기록 처단형의 범위 구하는데 계속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실무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록 얘기. 자, 그러면 형의 경중을 판단할 때 순서가 있죠. 이거 형법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 형량을 가지고 비교하고, 형량 비교하는 것도 센 거부터 판단하고 비교하고 센 게 같으면 하한으로 간다 이런 것들 하죠? 병합되는 게 있으면, 병과되는 게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 막 이런 것들 배우는 거. 이건 형소에서 불변금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41조랑 50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형법. 자, 그 다음에 형이 만약에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작물 취득죄도 범했고 실체적 경합으로 작물 알선죄도 범했을 때 여기다가 2분의 1 가중하는 실체적 경합, 전단 경합 가중을 한다고 했을 때 작물 취득의 2분의 1을 가중해야 돼요. 작물 알선의 2분의 1을 가중해야 돼요. 작물 보관, 작물 운반에 뭐 이런 것들. 자, 중한 거에다가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물죄 보시면 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362조 1항에서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이 1항에서 법정형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같죠? 법정형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대충 막 공부하면 사례까지만 생각하면 아니 어쨌든 형이 같으니까 2분의 1을 가중한 결과값이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그냥 굳이 구별하고 있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형제실로 가면 어떻게 돼요? 형사재판 실무로 가서 처단형의 범위를 구하는 게 어디 들어가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법령의 적용에 들어가요. 법령의 적용에 들어가면 작물 취득과 작물 보관이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을 때 취득의 2분의 1을 가중한 건지 보관의 2분의 1을 가중한 건지를 써줘야 됩니다. 어디다가? 판결문에다가.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중한죄가 뭐예요? 법정형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법정형이 같으면 그 다음은 뭐다? 죄질입니다. 죄질마저도 같으면 범정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죄질하고 범정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물입니다. 자, 작물죄는 작물 취득죄와 작물 보관죄는 법정형은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죄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답니다. 죄질이 더 중한 죄가 더 중한 범죄다. 자, 죄질을 어떻게 판단해요? 법전에 써 있잖아요. 취득이 양도, 운반, 보관보다 죄질이 더 중한 범죄예요. 앞에 있는 게. 양도가 운반, 보관보다 좀 더 중한 범죄라 이렇게 가요. 취득이 뒤에 세 개보다 더 죄질이 중한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취득과 보관이 실경이면 취득에다가 취득이 죄질이 더 중함으로 2분의 1을 가중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런 것들 이제 형제실에서 또 메인으로 다룹니다. 여러분들 형제실까지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지금 평가 대상이에요. 알고는 계셔야 돼, 최소한. 뭐 구별해서 쓸 일은 없더라도 변시답안에 이 얘기를 쓸 일은 없어요. 하지만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범정이 같다. 범정을 판단하는 건 이미 법정형과 죄질마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둘 다 작물 취득이에요. 실령인데. A에 대한 작물 취득죄, B에 대한 작물 취득죄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해버리면 법정은 똑같죠? 죄질도 취득질도 똑같죠? 범정 가지고 구별합니다. 범정은 뭐냐면 A 범죄 관련, A 작물 취득 관련해서 취득한 물건이 5억짜리 작물이고 두 번째는 3천짜리 작물이면 5억짜리 작물 취득이 범정이 더 중하다고 봐요. 상해면 약 12주짜리 상해가 3주짜리 상해보다 범정이 더 중하다 이렇게 갑니다. 폭행도 3살짜리 꼬매, 3살은 너무했네요. 13살짜리 어린애에 대한 폭행과 33살짜리 청장년에 대한 폭행, 애에 대한 폭행이 더 범정이 중하다고 봅니다. 이런 게 범정 판단이에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형법에서도 어쨌든 이 표현 자체는, 이 순서대로 한다 자체는 객관식 지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가봅시다. 특별법 제명 쓰는 걸로. 이게 다 실무 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시 강의에서 내려오는 그 선생님들은 이거 못 가르쳐요. 모릅니다, 그냥. 신경 안 쓴. 한 10몇 년, 한 20년, 10몇 년 동안 사시 강의만 막 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실무를 몇 번, 기록을 몇 번 읽어본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서 실무 과목 같은 걸 차근차근 배우고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막 전선이고 하니까 학점 관리는 막 해가지고 안 듣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대충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자, 죄명 쓰는 거 보세요. 자, 간단합니다. 내가 특가법 5조의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뺑소니예요. 우리가 이제 바로 다다음 시간인가 배울 뺑소니 관련. 자, 아니면 바로 지금 171페이지 편은 부정수표 단속법 2조 2항 위반죄예요. 그게 지금 1번에 그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죄명 쓰기가 정말 애매하고 모르겠다 싶으면 지금 171페이지 조문 박스 밑에 1번에 써있는 식으로 써도 돼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2항 위반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맞췄을 때요. 자, 어떻게 쓰냐면 법 이름을 써요, 일단. 자, 부수법 2조 2항을 쓴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부정수표 단속법이 법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법명을 그대로 쓰고 위반이란 표현을 붙여요. 자, 부수법은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2조 2항 위반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구분 표시 죄명을 괄호를 하고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죄 또는 무슨 의점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예요. 살인죄라는 거, 죄라는 표현을, 죄명을 딱 직접 쓸 때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죄가 되는 거야. 부수법 같은 경우는 구분표시 죄명이 없습니다. 자, 그럼 구분표시 죄명이 뭐냐면 다른 예를 하나 보죠. 도로교통법. 자,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겠죠, 죄명이? 자, 도로교통법 148조의 사고 미조치죄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의 사망의 일반 음주운전죄다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인 조문계관의 형법 형사 때도 다 했어요. 어디 있는 건지는 딱 머릿속엔 떠오를 겁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건지는. 자, 도로교통법이죠. 법명 쓰고 위반 붙여주고요. 148조의 구분표시 죄명은 사고 후 미조치죄예요. 148조의 2의 사망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괄호하고 이런 식으로 148조와 148조의 2의 사망의 죄를 구별해주는, 구분해주는 표시인 거예요.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만 써버리면 이게 음주운전인지 무면허운전인지 사고 미조치인지 죄명을 딱 읽는 사람이 특정이 안 되죠. 항상 특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해주기 위한 표시를 죄명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붙이는 거죠. 이게 뭐다? 특별법 죄명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분표시 죄명은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있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왜 맞춰 써야 되냐요. 맞춰 써야 됩니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가 어디 있어요? 예규에 있어요.
방금 본 죄명 예규의 별표 3 이하를 보세요. 군형법 뒤에 있죠? 자, 부수법이 왜 구분표시 죄명이 없냐라고 하는 건, 자, 별표 3 이하를 쫙 훑어보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관련된 구분표시 죄명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표시 죄명이 없는 거야. 구분표시 죄명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걸로 쓰는 겁니다. 이 예규에 들어가 있으면 맞춰 쓰는 거고, 없으면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 9번인가에 가면 있을 거예요. 도로교통법 죄명표를 보세요. 자, 9번 가시면, 자, 이것도 얘기했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도로교통법은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이 쪼개져 있어요. 그럼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은 148조 2의 사망인 건데, 그걸 지금 어디서 금지 규정은 두 번째 44조 1항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처벌 규정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금지 규정으로 쓰는 이유는 있어요. 뒤에서 도로교통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자, 이거 죄명 표시만 봅시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동위험행위, 사고 후 미조치. 54조 1항의 148조예요. 자, 그러니까 뭐다? 지금 148조 위반죄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쓰는 거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라고 쓰는구나가 표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막상 또 답안 딱 쓰려다가 헷갈릴 것 같으면 한번 펴보면 돼요. 여러분들. 펴보면 돼요. 괜히 머리 쥐어짜려고 하지 말고, 외우려고도 하지 말고. 워낙 이제 이런 도로교통법 이런 거 자주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데, 잘 안 보는 죄 같은 거 혹시 쓰다가 멈칫할 것 같으면 그냥 괜히 쥐어짜고 머뭇머뭇 아니면 막 쓰면서 막 통일성 틀리지 말고 한번 찾아가지고 보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깔끔한 게 없어요. 법전을 주는 건 찾을 수 있는 거 찾아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죠. 형법 형수 때도 찾아 쓸 수 있는 건 어디서 찾겠다를 정확히 인지하고 외우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외울 부분과 외우지 않을 부분을 나눠가지고 법전에 없는 내용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판례나 추가범 이런 것들. 그런 거 외우는 것도 바빠 죽겠으면 이런 법전에 써있는 내용은 외우는 게 아닌 겁니다. 효율을 따지셔야 돼요. 이게 죄명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죄명 쓸 때는 띄어쓰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명에 붙이는 법 이름은 띄어쓰기를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법 이름만 쓸 때는 띄어쓰기를 해요. 특정 범죄 띄고 가중처벌 띄고 등에 띄고 관한 띄고 법률이잖아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1항이라고 쓸 때는 다 띄어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라고 죄명을 쓸 때는 다 붙였습니다.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수기로 답안을 쓰는 시험에서는 띄어쓰기는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띄었었는지 띄어쓰지 않았는지가 애매합니다. 아예 연수원에서는 공지를 때려요. 띄어쓰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아예 공지를 때려버려요. 연수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답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신에 이게 취직하면 바로 한글로 타이핑이 출력하잖아요. 수기로 쓸 때는 띄어쓰기를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읽는 사람도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기로 써서 출력해서 보는 서류에서는 띄어쓰기가 눈에 바로 보여요. 변호사가 서면 쓰는데 띄어쓰기 같은 거 틀리면 이것만큼 서면이 없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다 맞춰 쓰는 거예요. 상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여러분들 형법 사례 같은 거 풀고 혼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를 딱 찾는다고 했을 때 뭐 살인죄 같은 거야 워낙 자주 보니까 250조에 있다. 뭐 절도죄는 329조에 있다. 강도는 뭐 33 몇 조 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공용소류 손상죄 막 이런 거 찾으라 그러면 당장에 이게 몇 조, 심지어 어디쯤에 있는지가 바로 잘 안 떠오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법전을 무슨 공용서류 무효죄 막 이런 것들을 법전을 찾는다고 했을 때 바로 형법전으로 가가지고 1조부터 찾고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까다롭습니다. 왜? 일단 분량 자체 페이지 자체가 많이 넘겨야 되고 형법전 딱 피면 한자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읽을 수는 있고 하더라도 이게 쓱 훑어볼 때 바로바로 한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특히 잘 안 보는 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명 예규를 펴서 형법 죄명을 딱 보고 형법 죄명표에서 그 해당 죄를 찾아가지고 왜냐면 한눈에 잘 들어오게 페이지에 한글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전에 죄 찾을 때도 이런 예규에서 몇 조 몇 항이다를 먼저 찾고 역으로 형법전으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평소 공부할 때부터
평소 공부할 때도 웬만하면 소법전 다 찾아보라고 그러죠. 법전을 빨리 찾는 것도 스킬이에요. 시험용으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스킬인 겁니다. 법전을 찾을 일이 생각보다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많아요. 그러면 한 번 찾는데 몇십 초 걸리면 안 돼요. 바로바로 한 두세 번 넘겨가지고 해당 내가 찾고자 하는 조문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 봉인 뜯기 전에 막 눈치 봐가지고 법전도 접어들어 하는 거예요.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한두 번 찾아보고 무슨 수업만 듣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공부할 때 계속 법전을 찾아서 아예 법전이 손에 익어서 많이 찾던 뭐 특가법은 형법 뒤에 가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서 한 두세 번 딱 넘겨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법전이 손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재학생들 특히 상담할 때 한글 법전 보지 말라 그래요. 그냥 보지 말라 그래요. 사지도 말라 그래요. 정말 내가 살면서 한자라는 거는 막 중고등학교도 미국에서 다녀가지고 한자라는 걸 살면서 너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1학기, 1년차 1학기 정도는 보라 그래요. 그것도 여름방학 때는 버리라 그럽니다. 한글 법전 보지 말라 그래요. 소법전을 처음에 힘들더라도 한 3, 4개월만 보면 대충 읽혀요. 계속 나오는 뻔한 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효율 같은 것들 생각하면 웬만하면 소법전을 처음부터 보고 계속 이게 책에 써있는 조문도 법전으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어디쯤 들어가 있고 한자가 어떻게 써있는지도 계속 확인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잔소리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부수법으로 들어가죠. 171페이지 보세요. 부정수표 단속법입니다. 이런 것들도 배우고 나서 복습할 때 법전을 찾아보세요. 부수법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 이결은 법에 따라 가지고 형사법 쪽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다 붙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찾아보는 법 중에 형사법 시험에서도 막 변호사법 같은 경우는 행정법 편 앞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형사법 편에서도 형법전 했을 때 어디쯤에 들어가 있는지 형법 뒤에 뭐 뒤 막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 이런 식으로 위치 같은 것도 실제로 펴보면서 확인도 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갑니다. 자,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부수법은 조문 자체 양이 적습니다. 딱 2개 플러스 몇 개만 보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시험용으로 정리해야 되는 처벌 규정은 딱 2개예요. 범죄는 2가지입니다. 메인 범죄. 처벌하는 범죄가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생각보다. 자, 2조 2항 체크하시고요. 5조 체크하세요. 거기다 그냥 별표해주세요. 이 2가지 범죄. 간단한 것부터 봅시다. 5조부터 보세요. 위조, 변조예요.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예요. 수표 위조죄, 수표 변조죄입니다. 그리고 위조와 변조의 개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형법에서 배운 지식이 그대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조는 동일성이 상실되고 변조는 일단 진정 성립 수표를 전제로 동일성을 깨지 않을 정도의 변조죠. 변작이죠. 이런 것들은 다 형법에서 배운 걸로 퉁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기록에서 따로 배우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잡고 갑시다. 부수법은 자, 그냥 수표 위변조는 5조는 무슨 형법상 무슨 범죄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유가증권 위변조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뭔 소리예요? 달리 말하면 수표도 유가증권이에요. 자, 유가증권이 뭐예요? 근데 형법에서 배운 거죠? 유가증권이라는 게 뭐다? 그 증서에 재산이 화체돼 있고 그 재산의 행사, 재산권의 행사에 수표의 처분, 점유이전을 요하는 증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유가증권을 우리가 뭘로 봐요? 예를 들 때 백화점 상품권인 겁니다. 1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다 그러면 상품권 종이에 그 100만 원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화체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내가 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그냥 주세요 하면 안 주죠? 백화점 상품권을 넘기고 백화점 측에 그리고 그 대가로서 물건을 받아오죠. 그 재산권 행사에 재산권 증서 자체에 점유이전을 요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가증권이고요. 수표도 어떻게 돼요? 5억짜리 수표 들어가고 수표 행사에 수표로 줘야 되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표도 가장 대표적인 유가증권이 어음수표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수표를 위조 변조한 것도 유가증권을 위조 변조한 거기 때문에 이 부수법 5조가 없더라도 뭘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법에서 좀 더 가중 처벌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좀 잡고 가셔야 돼요. 조문 개념부터 잘 잡고 가셔야 하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풀어서 그러니까 책에 풀어서 써져 있는 그 파트로 보는 게 아니라 규정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 규정을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 정리, 규정에 써 있는 내용은 규정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법전을 펴보자. 법전을 펼 수 있는 규정만 있잖아요. 규정을 보고 배운 게 떠올라요. 이거를 차근차근 쉽게 풀어놓은 걸로 공부를 하면 당장 공부할 때는 괜찮아. 쉬워요. 풀어 읽히니까. 근데 이게 법전하고 바로바로 1대1로 호응이 안 되는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법전으로 규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규정을 보면서 정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추가 논의만 이하 풀어 써 있는 거에서 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확인하고. 자, 그래서 5조의 위조 변조는 뭐다? 유가증권 위조 변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유가증권 위변조와 달리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이제 뒤에 본문에도 있지만 그냥 하나 적어주세요.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서나 유가증권 형법상 범죄는 목적범이고 목적이 없으면 진정 목적이죠. 범죄 불성립이에요. 하지만 부수법은 목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이 없더라도 위변조 얼마든지 성립한다요. 자, 그리고 법정형을 보세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한이 얼마, 하한이 얼마고 상한이 얼마야. 항상 이런 것도 실무 과목용으로. 하한은 1년, 상한은 30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의 동그라미, 유기징역 과 동그라미,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이에요. 형법의 법정형은 얼마, 5천, 3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만 액수가 정해져 있죠. 부수법은 위변조한 수표가 5억짜리면 벌금의 상한이 얼마까지 떠요? 50억까지 떠요. 이거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리고 유기징역이라는 자유형과 벌금이라는 재산형이 필요적 병과입니다. 선택형이 아니야. 또는이 아니라 and로 돼 있죠. 그래서 5조는 판결 주문에 무조건 징역과 벌금이 같이 나와야 돼요. 형제실에서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조 2항 보세요. 2조 2항 아직 내용 말고 법정형을 보세요. 법정형 2조 2항이 안 써 있죠? 어디 써 있어요? 1항과 같다? 1항의 법정형과 똑같이 하고요. 그래서 1항의 법정형을 보세요. 5년 이하의 징역, 여기 동그라미, 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배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2조 2항의 위반죄 유죄 판결 주문엔 징역만 나오거나 벌금만 나오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실용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 상식으로도 좀 잡아두시고, 변시에서는 주문을 안 쓰니까 뭐 이런 주문 판단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해요. 자, 그래서 행사할 목적이 없고요. 징역과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로 돼 있다. 딱 이 정도 기본은 잡고 가고요. 자, 그리고 이게 보다 형법상 유가증권 위변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예 그냥 마무리까지 하죠. 시험도 다 나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고, 지금 할 얘기도 시험에 나온 건데. 자, 잘 보세요. 지금 부수법이 거의 여기 다 써 있는 거거든요. 1조 같은 것만 빼고. 위아래로 여러분들 부수법을 쫙 훑어봤을 때 무슨 범죄가 없어요. 형법에서 배운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행사죄가 없어요. 수표를, 문서를, 통화를 위조, 변조하면 항상 그 위조, 변조한 수표, 유가증권, 문서, 통화 이런 거에 행사죄를 같이 이제 실경으로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부수법에는 뭐가 없어요? 위조, 변조한 수표에 대한 행사죄 조문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사실관계가 갑이라는 사람이 수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수표를 상대방한테 교범으로서 행사까지 했어요. 이 경우에 갑의 죄책이 부수법의 5조 위반, 부수법 5조의 수표
수표 위조죄만 성립하고 행사는 부수법에 조문이 없으니까 불성립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게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죠.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특별법에 포섭이 안 되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봤더니 특별법이 없다,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로 가는 거예요? 불가벌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표를 위조해서 행사했다는 사실관계에서 행위자에게 성립하는 범죄가 뭐예요? 부수법 5조 위반죄야. 그 다음에 뭐야? 형법상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이게 둘 다 성립하고 죄수 관계가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첨단 경합. 이겁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변시 한번 나왔죠. 그래서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 막 가르치는 게 그냥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부수법이 아직까지 한 번 나오고 뭔가 복잡하게 안 나오고 안 나온 A급 쟁점 판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법은 잘 정리하셔야 돼. 이제 나올 때가 한 번 됐거든요. 6회 한 번인가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회 이상이라고 했을 때 부수법을 좀 더 어렵고 여태까지 아직 안 냈던 A급 쟁점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시험에 한 번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수법은 따로 공부하는 못 풉니다, 여러분들. 손을 못 대요. 성폭법 이런 건 풀 수 있어요. 법전 찾아가지고. 근데 부수법은 법전만 읽어가지고 못 풉니다. 자, 그 다음에 2조 2항 보세요. 두 번째 범죄.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수법에서 메인 범죄예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그 수표 금액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부정수표 발행죄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구분표시 죄명은 아니에요. 2조, 5조, 부수법은 구분표시 죄명이 없죠. 둘 다 그냥 부수법 위반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답안 같은 거 쓸 때 2조, 5조가 같이 나오면 구별을 위해서 2조 위반죄, 5조 위반죄 이렇게 임의로 표현을 붙이기는 해요. 수험답안에서. 자, 2조 2항의 범죄가 뭐예요? 수표라는 거의 본질입니다. 수표의 본질을 해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수표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사 수급을 줬어요. 도급을 줬으면 그 수급인이 와가지고 이제 공사대금 5억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5억을 줘야 돼요. 그게 민사 계약이죠. 계약상 급부죠. 근데 이런 거죠. 현금이 없어요. 5억이. 분명히 한 다다음 주 정도면 돈이 생기는데 나도 지금 돈 받을 거 못 받아가지고 현금 5억을 당장 쏴줄 수 없는 사안이에요. 지급기일에. 그러니까 그 돈을 줘야 되는 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 5억을 쏴주는 대신에 내 이름으로 내가 발행하는 거죠. 내가 발행이 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5억짜리 수표를 써줘요. 그럼 수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은행과 내 주거래 은행과 수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수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걸 전제로 내가 돈 줄 사람한테 5억짜리 수표를 대신 쏴주면 받는 사람이 이걸 현금 5억 대신 순순히 받아가죠. 변제를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이게 왜 그래요? 나중에 이 수표를 받아가서 이 수표를 은행에 찾아가서 쓱 들이밀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줘요? 나와 수표 계약을 체결했으면 내 수표 계좌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들어왔어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있는 5억을 수표를 들이미는 사람한테 내 대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변제로서 작용을 하니까 이 수표를 5억 대신 받아가고 변제로서의 효력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수표의 본질이고 이제 수표가 이제 돌고 돌아 유통이 된다는 표현도 쓰죠.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발행인이 있고요. 제1 발행 대상이 있고 최종적인 돌고 돌고 돌아 최종 소지이나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들고 있는 사람. 자, 근데 2조 2항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내가 5억짜리 수표를 이거 5억 나중에 은행 들고 찾아가면 5억 내 대신 줄 거라고 써줬는데 실제 소지인이 이제 지급 제시 기일이라고 해가지고 기간 내에 가야 돼요. 기간 내에 안 가면 또 안 돼요. 기간 내에 적법 유효하게 지급 제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행 창구에 들이미는 걸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해 주세요라고 수표를 제시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딱딱딱 컴퓨터를 쳐보더니 지금 발행하신 분 계좌가 보세요. 조문 그대로 발행하신 분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요.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기존의 수표 계약을 해지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수표 금액을 못 드리겠는데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지인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야? 부도수표예요. 자, 이런 식의 행위를 발행인을 이런 상황에서 발행인을 뭘로 처벌한다? 2조 2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됩니다. 상황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관계에서 사례든 기록이든 2조 2항 케이스구나 포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다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외우는 건 그 다음 문제 여러분들. 표현 외우는 건. 이게 뭐다? 부정수표 발행 2조 2항 위반죄다 이렇게 갑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풀어서 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조 2항이 있고 5조를 봤습니다. 자, 범죄 관련은 이 두 개예요. 자, 그리고 절차와 기록 관련해서 조문 몇 개만 보면 자, 일단 소송 조건 관련해서 2조 2항에 붙어 있는 사항 보세요. 2항과 3항의 죄는 3항은 무시하시고 과실범이라 2항의 죄는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피고인이에요. 행위자. 그 부도수표를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범죄가 성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찾아오는 겁니다. 소송 조건은 범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가죠. 형법에서 얘기했어요. 범죄의 성립을 일단 검토하고 나서 범죄가 성립됐음을 전제로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을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조 사항은 2조 2항의 범죄가 성립됐음을 전제로 소송 조건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수표를 나중에 찾아왔거나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종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의사 불벌죄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뜹니다. 첫 번째, 수표를 찾아오는 거. 두 번째, 수표를 찾아오지 못했더라도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예요. 그럼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는 겁니다.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막 주관적 불가문제 이런 것도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소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행한 놈이 깡통수표 막 부도수표 해놓고 나도 지금 월급이 밀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쵸? 좀 회사가 뒤집혔어요. 이런 거 5억짜리 수표 하나 부도나면 중소기업 난리 납니다. 그냥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발행인이 찾아와가지고 나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공소기각 당하니까 수표 내놔. 라고 하면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주죠. 현실적으로 수표를 회수했다는 얘기는 뭐야? 합의했다는 얘기입니다. 합의를 해요. 합의금을 주고 찾아오는 거야. 5억짜리면 일단 3억 5천 정도 받고 나중에 제가 5천 다시 싸드릴게 막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찾아오는 거긴 해요. 그니까 돈 주고 찾아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합의를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서면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수표를 회수했다라고 해서 회수한 수표가 나올 거고 아예 아니면 제출된 합의서가 기록에 들어가 있을 거지. 우리는 이제 기록을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사항이 뭐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6조를 보세요. 자, 이건 검찰 실무 준비하실 분들은 중요 조문입니다. 변시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간합 판결이에요. 간합. 자, 간합 판결이 뭐예요? 간합 판결이 뭐예요? 재산 벌금형에 대한 부수형입니다. 원래 벌금형 5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라고 하면 이 1심에서 벌금 5천 나온 것만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되죠.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 집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심에서 벌금 5억을 때려맞고 2심, 3심 다 하긴 할 거지만 이거 그대로 확정되면 내 생돈 아니지만 5억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요. 안 주면 압류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2심, 3심 재판 과정에서 한 1, 2, 3년 걸려요. 다 써버려요. 내 명의 다 넘겨주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실제로 국가가 3심 판결까지 확정하고 5억을 집행하려고 봤더니 얘 재산이 개털이 돼 있는 거죠.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금 같은 경우는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정이 뻔히 예상이 되면 아직 미확정 단계에서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게 때릴 수 있는 거. 그게 뭐야? 벌금에 대한 간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사소송법, 일반 형소법 사건에서 간합명령은 임의적이에요.
간합은 임의적입니다. 판사가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6조를 보세요. 자, 형소법 334조 1항 봅니다. 자, 형소법 법전을 한번 보세요. 검찰 실무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약식 같은 거 때릴 때 간합명령 붙여야 되거든요. 부수법. 그러니까 부수법은 무조건 부수법의 공소장을 쓸 때는 특히 약식 명령 청구서에서 간합명령을 무조건 붙여야 돼요. 누락하면 감점입니다. 자, 형소법 334조 1항을 보시면 새 법전이하고 손에 안 익어가지고 잘 안 펴져요. 자, 334조 1항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간합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사건에서의 간합명령은 임의적이에요.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6조를 비교해서 보세요. 내용은 334조 1항을 인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세요. 판결을 밑줄 부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필요적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 실무 준비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변신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도 딱 상식으로 한 줄은 알아두세요. 부수법상 간합 명령은 형소법과 달리 필요적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또 그냥 비교해서 적어주세요. 그 형소법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그 하여야 한다 뒤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두면 눈에 바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실무 과목용으로 이제 조금씩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조는 기록을 읽는 것 때문에 중요해요. 자, 7조 보세요. 뭐가 있어요? 금융기관의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자, 2조 2항이든 5조든 뭔가 문제 있는 수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인지하는 기관이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알아요? 은행이 알아요. 위조 수표가 돌고 돌아가지고 모르는 그 최종 소진이 진짜 수표인 줄 알고 수표금 주세하고 은행 창구에 들이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행이 딱 봤더니 이거 위조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2조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소지인이 수표 들고 와가지고 이거 돈 주세요라고 하니까 은행 창구 쳐봤더니 이거 2조 2항 깡통 수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이 인지를 해요. 그니까 7조에서 뭐라고 규정해요? 은행에서 이런 부수법 위반 관련 수표를 발견을 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를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세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2조 1항, 2항 다 포함이에요. 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해서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전형적으로 기록에 자주 나오는 범죄들 같으면 각각 중요 서면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같으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같은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부수법에서 가장 메인되는 서면은 뭐냐면, 자, 내가 기록시험지를 딱 폈는데 기록 표지에 부수법 위반죄가 써 있어요. 부수법 위반죄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냐면 고발장이에요. 자, 누구의 고발장이냐면 그 수표를 발견한 은행 사장이 아니에요. 은행의 지점장이에요. 우리은행 대학동 지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점장. 고발장이 가장 중요한 서류가 돼요. 그리고 왜 고발장이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하에서 배우는 수표의 중요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수표를 눈으로 보면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답을 내기 위해서 쟁점을 뽑고 고발장에 뭐가 첨부가 되냐면요. 수표, 실제로 그 문제되는 수표 사본, 복사본을 항상 첨부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부수법 5조 수표 위조 관련해서 발행인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는 수표는 전단 무죄사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쟁점을 검토하려면 5조에서 실제 수표에 도장이 찍혀있냐 안 찍혀있냐를 눈으로 확인해서 쟁점을 뽑고 결론을 내야 돼요.
그니까 어떻게 돼요? 고발장에 붙어있는 수표 4번을 눈으로 봐야 쟁점과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장은 부수법 위반죄를 출제할 때 생략할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실황보고서 나오는 것처럼. 자, 이제 기록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지금 여기까지 내용 여러분들 형법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361페이지 보세요. 2권으로 가셔가지고요. 6회 시험 기록 페이지로 34페이지, 교재 페이지로 361페이지입니다. 고발장 나오잖아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박스 있죠? 이게 첫 번째 페이지. 이게 원래 한 장짜리 서류고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수표 4번으로 원래 별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실제 기록은. 그러니까 원래 이 고발장 자체가 두 장, 세 장짜리 서류예요. 근데 또 여러분의 변시 기록은 50페이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출제자가 이거를 우겨 넣어가지고 한 페이지 그냥 억지로 우겨 넣어버린 겁니다. 실제 서류는 첫 번째 박스가 한 장짜리, 두 번째, 세 번째 수표 4번이 별첨 서류로 하나로 묶여있는 두 장, 세 장짜리 서류예요. 실제 서류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발장의 명의인을 보세요. 누가 쓴 거예요? 주식회사 의리은행 서초지점 지점장 공수표 도장 찍혀 있잖아요. 은행 지점장의 고발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고발장 내용에 3번 보세요. 수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수표가 두 장 문제 된 거죠. 수표 번호로 특정합니다. 수표가 똑같아 버리니까 121 수표, 122 수표예요. 500짜리 수표, 300짜리 수표. 형제실 같으면 벌금에 양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표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발행일자 같은 것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제시일자 같은 것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중요한지는 이제 책을 보시면 되고요. 자, 수표 4번을 보세요. 실제 수표가 이렇게 생긴 거죠. 원래 수표 뒷면에는 배설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법에서 어수법 배우죠. 수표 같은 거, 형식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수표법, 어음법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럼 상법을 배웠으면 이런 민사적인 이 수표 내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이제 민사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수험으로 민사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 걸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형사 필요한 거. 자, 이런 게 고발장이 있다. 눈으로 확인해 두시고요. 자, 거긴 그냥 펴두시고 다시 1권으로 가세요. 자, 171페이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규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정 해석과 추가적인 판례 법리 같은 걸 좀 볼 거예요. 이제 이런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이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겠죠. 자, 근데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171페이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